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72이죠. 평생을 분식집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손목엔 화상 자국이, 허리엔 디스크가 생겨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무릎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걸을 수 있어요. 병원에선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혼자 사는 저에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큰아들 태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작은아들 태진이는 사업 실패 후 재기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며느리 미라 씨도 자기 일로 충분히 바쁘죠. 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태수가 팜플렛을 가져왔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요양원이라니.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로얄 실버 요양원, 사진만 봐도 깔끔하고 시설이 좋아 보였어요. 태순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원장을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박상호라는 분이었는데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사무실도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죠. 박 원장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시설 안내를 받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개인 방은 아파트 원룸만 했고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 같았거든요. 입소비와 월 관리비를 합쳐서 5억 원이면 평생 걱정 없으십니다. 5억 원.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통장에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남겨두려 했는데 박 원장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투자형 관리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 8%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어르신 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죠. 투자형 관리 상품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박 원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양비를 내시되 그 돈으로 안전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눠드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원금은 보장되고요. 태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쓸 돈이니까 늘어나기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했는데 솔직히 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투자원금 관리를 위해 전액 법인 계좌로 이체 후 운용한다.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태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상품 많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5억 원 전액을 로얄 실버 요양원 계좌로 송금했어요. 통장 잔고가 텅 비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 주 아들들이 번갈아 찾아왔어요. 큰아들 태수는 월요일에 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바쁘게 들어서더니 시설만 대충 둘러보고는 시계를 보더라고요. 엄마, 여긴 정말 괜찮네요. 시설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그런데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태수야,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요. 전문가가 만든 거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결국 30분도 안 되어 나가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5억을 맡겼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 태진이는 수요일에 왔어요. 현관은 완전히 달랐죠.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원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진이는 원장실까지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원장을 만나자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투자 상품도 잘 운용해 주시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시선도 자꾸 마주치고 은근히 친근해 보였거든요. 혹시 박 원장님과 아는 사이야? 아니에요, 엄마.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을까요? 태진이는 저와 이야기할 때도 계속 돈 얘기를 했어요. 엄마, 투자 상품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정산해 주나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뭘.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저도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수익이 나면 조금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태진이가 사업 실패 후 계속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다니. 태진아, 그 돈은 내 요양비야. 함부로 쓸 수 없어. 알아요, 엄마. 그냥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 미라 씨는 금요일에 왔습니다. 제일 늦게 온 대신 제일 꼼꼼하게 살펴보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직원들이 자주 바뀌나 봐요. 그래? 네, 간병인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달에만 3명이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의 말을 들으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온 지 일주일 만에도 낯선 얼굴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투자 상품 계약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미라 씨가 계약서를 보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상하네요. 투자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은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지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일단 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매월 운용 현황을 서면으로 받으시고요. 미라 씨만이 정말 제 편에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은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맡기긴 했는데 정작 가족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니 불안해지더라고요. 특히 태진이와 박 원장이 서로 아는 사이 같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선 직원들이 정말 자주 바뀌었습니다. 첫날 저를 안내해준 간병사 김미숙 씨는 사흘 만에 사라졌어요. 그 다음 온 이영희 씨도 일주일을 못 채우고 그만뒀죠. 왜 이렇게 직원들이 자주 바뀌나요? 새로운 간병사에게 물어보니 대답이 애매했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곳이 그런가 봐요. 박 원장도 이상했습니다. 매일 오전에 나타났다가 점심 전에 사라져요. 오후엔 아예 보이지 않았죠. 원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는 늘 고급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벤츠, BMW, 아우디까지. 요양원 규모에 비해 너무 화려한 차들이었습니다. 저 차들이 다 직원 거예요. 아니요, 원장님 차들이에요. 날씨에 따라 다른 걸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사의 대답을 들으니 더 이상했어요. 요양원 원장이 그렇게 여러 대의 고급차를 가질 만큼 수입이 좋나 싶었거든요.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신혜영 씨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혜영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69살이에요.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죠. 정숙 씨, 저도 투자 상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저랑 같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여기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혜영 씨의 말이 구체적이어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뭐가 다른가요? 일단 직원 대 입소자 비율이 말이 안 돼요. 정부 기준으로는 직원이 더 많아야 하는데
여기는 너무 적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급식도 이상해요. 메뉴는 화려한데 실제 나오는 음식의 질은 떨어져요. 겉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 같다고요. 혜영 씨의 지적을 들으니 제가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혜영 씨가 조용히 제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정숙 씨, 조용히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요? 오늘 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박 원장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혜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투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해외로 나갈 예정이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자금을 옮긴다니, 해외로 나간다니. 설마 제 의혹도 포함된 건 아니겠죠?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숙 씨, 우리 투자금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혜영 씨의 말이 맴돌았어요. 투자금을 옮겼다는 것, 해외로 나간다는 것. 설마 사기는 아니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투자 상품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박 원장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정숙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한 달 됐으니까 수익이 얼마나 났나 싶어서. 아직 정산 시기가 아니에요. 분기별로 정산해 드린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원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박 원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원장실을 나오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혜영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오전 저는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김정숙 고객님, 투자 상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계좌가 비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기셨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좌가 비어 있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로얄 실버 요양원명의 계좌에 입금하신 5억 원이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예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5억이 사라졌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급하게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박 원장이 서류를 상자에 담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제 돈이 어디 갔어요? 박 원장이 깜짝 놀라더니 당황해했어요. 아, 정숙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계좌가 비어 있다고요. 아, 그거요. 투자 상품이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예요. 곧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 동결이라니 무슨 소리인가요? 동결이 뭐예요? 제 돈을 어디다 써버린 거예요. 써버렸다니요.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일 뿐이에요. 박 원장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투자라면서 왜 전액이 사라진 거죠? 그럼 증명서라도 보여주세요. 어디에 투자했는지. 지금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라니요.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는데 나중에라고 하다니. 집으로 돌아와 아들들에게 급하게 전화했어요. 먼저 큰아들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큰일 났어. 요양원에 맡긴 돈이 사라졌어. 뭐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계좌가 비어 있다고.
엄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투자 상품이니까 잔고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태수는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착각이라니 이런 일을 착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수야, 진짜야. 5억이 다 없어졌어.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원장님한테 연락해 볼게요. 작은 아들 태진이에게도 전화했어요. 태진아, 엄마 돈이 사라졌어. 네? 무슨 소리예요? 상황을 설명하니 태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엄마, 원장님이 그러시면 일시적인 거겠죠. 원장님 믿어보세요. 왜 태진이는 박 원장을 그렇게 믿으려 하는 걸까요? 형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태진아, 5억이야. 엄마 평생 번 돈이라고.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믿고 기다려야죠.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수는 제가 착각했다고 하고 태진이는 원장을 믿자고 하고 둘 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혜영 씨와 이야기했어요. 혜영 씨, 제 돈이 사라졌어요. 역시 그랬군요. 저도 오늘 확인해 봤는데 제 돈도 없더라고요. 혜영 씨도 같은 상황이었다니 더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평생 모은 5억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들 반응도 이해할 수 없었고 박 원장의 말도 믿을 수 없었죠. 제가 바보였나 싶었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투자 상품이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돈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영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정숙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혜영 씨는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요양원 운영에 대해 좀 아는데요. 어젯밤에 몰래 조사해 봤어요. 파일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봐요.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혜영 씨가 보여준 자료에는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거액을 투자 상품에 맡긴 분들이었죠. 이분들도 같은 상황인가요? 네, 김영수 어르신은 3억, 박순자 어르신은 4억, 최동식 어르신은 6억을 맡겼는데 모두 사라졌어요. 총 18억이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제가 밤에 원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혜영 씨가 밤에 원장실에 들어갔다니 깜짝 놀랐어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박 원장은 오후에 나가면 아침까지 안 와요. 서류들을 보니 우리 돈이 전부 다른 계좌로 옮겨졌더라고요. 다른 계좌요? 개인 계좌예요. 박상호 명의로 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박 원장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니요. 그럼 완전히 사기당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혜영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수수료 지급 내역이에요. 누군가에게 매월 수수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진. 태진이요? 제 작은 아들? 네, 매월 5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태진이가 박 원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니요. 그럼 태진이가 저를 여기에 보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고객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사기꾼에게 넘겨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최근 몇 달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박 원장이 태진 씨한테도 돈을 안 줬다는 뜻이죠. 그 말을 들으니 어제 태진이의 반응이 이해됐어요. 왜 박 원장을 믿자고 했는지 말이에요. 태진이도 속은 거였죠. 그럼 태진이도 피해자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공범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였다니요. 혜영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이 요양원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설만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거죠. 그럼 우리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에게까지 속아서 전 재산을 잃다니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혜영 씨,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정숙 씨,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식집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경찰서에도 알고 지내는 분이 있고 구청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제 단골이었거든요. 혜영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돈은 제가 찾겠어요. 그날 오후 태진이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안녕하세요. 태진아 앉아. 저는 혜영 씨가 보여준 서류를 생각하며 태진이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 돈 일 때문에 왔어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대요. 태진아, 너 박 원장이랑 원래 아는 사이지? 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너무 친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태진아, 엄마 돈이 정말 안전한 거지? 당연하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태진이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요. 제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에게 속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에게 속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섰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제가 아니에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제 돈은 제가 찾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혜영 씨가 더 충격적인 걸 보여줬어요. 정숙 씨, 이거 봐요. 혜영 씨가 건넨 건 사진이었어요. 태진이와 박 원장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죠. 언제 찍은 거예요? 어제 저녁이에요. 태진 씨가 엄마한테 온 다음에 바로 박 원장을 만났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굉장히 친근해 보였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한 태진이의 말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증거였죠. 제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다퉜어요. 뭘 가지고요? 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태진 씨가 약속과 다르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제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진이도 박 원장에게 속았다는 것이요. 아마 처음에는 태진 씨가 고객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박 원장이 돈을 독차지하려고 태진 씨도 속인 것 같아요. 그럼 태진이도 피해자네요. 그렇긴 하지만 처음 계획에는 분명히 참여했죠. 어머님을 속인 건 사실이니까요. 혜영 씨 말이 맞았어요. 태진이가 나중에 속았다고 해서 처음 저를 속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혜영 씨,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냈어요? 사실 저는 그냥 간호사가 아니에요. 네? 혜영 씨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저는 국정감사 보좌관 일을 했어요. 국회의원님 밑에서 의료기관 부정을 조사하는 일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혜영 씨가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었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이 요양원을 조사하려고 들어온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진짜 요양원을 찾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수상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구나. 네, 그리고 정숙 씨. 저희가 혼자 당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있거든요. 혜영 씨의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어떤 증거요? 박 원장이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공범이 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날 밤 혜영 씨와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혜영 씨는 컴퓨터에도 능숙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죠. 정숙 씨 큰일 났어요. 뭔데요? 박 원장이 내일 모레 해외로 나갈 예정이래요. 항공편까지 예약했더라고요. 그럼 도망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서둘러야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구청 감사팀장 이호진 과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이 과장님은 제 분식집 단골이었어요. 10년 넘게 점심을 드시러 오셨거든요. 과장님, 저 김정숙이에요.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분식집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네,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이 과장님이 심각해지셨어요. 그럼 사기당한 거네요. 요양원 인허가 관련은 저희 관할이니까 바로 조사해 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도움 요청하시는 건 처음이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 과장님의 도움으로 구청에서 요양원 긴급 감사가 시작됐어요. 동시에 혜영 씨는 시민단체를 통해 언론에도 제보했죠. 정숙 씨, 이제 공개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서워요. 괜히 이를 키운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꼬리를 내려요. 며칠 후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이었죠. 로얄 실버 요양원은 운영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직원 수도 부족하고 안전 기준도 무시했죠. 무엇보다 투자 상품 운영 자격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불법 투자 상품으로 노인들을 속인 거였어요. 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요.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어요. 20억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큰 사기였어요. 범인은 잡을 수 있나요? 박상우는 어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태진이 문제였어요. 경찰에서 태진이도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태진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태진아, 이제 다 끝났어. 솔직히 말해. 태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제부터 박 원장과 알고 지냈어? 작년부터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만났는데 투자 상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처음엔 정말 좋은 상품인 줄 알았어요. 박 원장이 연 8%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태진이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보였어요. 수수료도 받기로 했고, 네, 고객을 소개해주면 투자액의 2%를 주기로 했어요. 엄마 돈으로 치면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때문에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박 원장이 저한테도 돈을 안 줬어요.
엄마 돈이 들어간 다음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만난 거야? 네, 따지러 갔는데 박 원장이 투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속은 거였어요. 태진이도 결국 피해자였지만 처음에 저를 속인 건 변하지 않았어요. 태진아, 엄마는 내가 가장 실망스러워. 엄마. 돈을 잃은 것보다 내 아들이 나를 속인 게 더 아파. 태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돈을 찾는 것이었어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혜영 씨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주선해줬거든요. 요양원 투자상품 사기로 노인들이 수십억 원 피해. 뉴스에 나온 제목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큰 사건이었구나 싶었죠.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 만에 잃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자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제 아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절망스러웠죠. 아드님도 피해자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분명히 공범이었어요. 나중에 본인도 속았을 뿐이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이 분노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속이다니. 요양원 사기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여론이 들끓으면서 수사기관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큰아들 태수도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 태진이가 정말 그랬어요? 응, 본인이 인정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노후 자금인데. 태수는 태진이에게 화를 냈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태수야, 이제 싸워봤자 소용없어. 돈부터 찾자. 네, 엄마. 제가 변호사를 알아볼게요. 가족 모임을 열어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며느리 미라 씨도 처음부터 의심스러워했던 일이라며 저를 지지해줬죠. 어머님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라야, 고마워. 내가 제일 믿음직해. 그런데 태진이는 아직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저도 피해자예요. 수수료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태진아,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를 속인 게 문제라고. 형, 나도 당한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태진아, 내가 엄마를 박 원장한테 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하지만은 없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 결국 태진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상우 원장이 모든 걸 자백했거든요. 처음부터 요양원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투자하지도 않고 입금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했죠. 총 피해액이 23억 원입니다. 담당 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돈은 찾을 수 있나요? 다행히 대부분 동결시켰어요. 해외로 나간 건 일부뿐이고 박상우가 숨겨둔 계좌들도 찾아냈거든요. 그럼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8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라니 4억 원 정도는 돌아온다는 얘기였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죠. 태진이 문제도 정리됐어요. 경찰에서는 사기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수수료를 받지도 못했고 본인도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달랐어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기소유예요.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초범이고 피해액을 배상할 의사가 있으니까요. 태진이는 자기 집까지 팔아서 저에게 배상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 집 팔면 1억 정도 나와요. 그걸로 피해 보상해 드릴게요. 태진아, 내 집까지 팔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져야죠. 결국 태진이는 집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제게 1억 원을 드리더라고요. 박상우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추징금으로 23억을 물어야 한다고 했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노인 대상 요양원 투자 사기 원장 중형. 피해자들 80% 배상받아. 저도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결과에 만족하세요?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른 노인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때 옆에 있던 혜영 씨가 제안했어요. 정숙 씨랑 저랑 시니어 재무교육 모임을 만들 예정이에요. 재무교육 모임이요? 네, 노인분들이 투자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모임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4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박상우 추징금에서 4억, 태진이가 준 1억까지 해서 5억 원 전액을 회수했죠. 새로운 요양원을 찾아야 했어요. 이번엔 정말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엄마, 이번엔 투자 상품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태수가 계속 당부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아. 태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더라고요. 엄마,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태진아, 이제 그만해.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약속드려요. 혜영 씨와 함께 시니어 재무교육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의심해 보세요. 계약서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검토하세요. 무엇보다 너무 좋은 조건은 대부분 사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숙 씨 덕분에 저는 비슷한 사기를 피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보람이 있어요. 제가 당한 피해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저희 모임을 취재했어요. 사기 피해자에서 예방 교육자로 변신. 노인 투자 사기 예방에 앞장서는 김정숙 씨. 기사 제목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태진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직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엄마, 절대 남을 속이는 일은 안 해요. 그래야지. 정직하게 살아야 해. 혜영 씨는 제일 좋은 친구가 됐어요. 함께 고생하며 싸웠던 동지니까요. 정숙 씨, 우리가 이겼네요. 그러게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아마 돈도 못 찾고 박상우도 처벌받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을 너무 쉽게 믿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요. 하지만 세상을 불신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투자 상품 같은 건 아예 없고 모든 게 투명하게 운영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 나가는 게 제일 즐거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심해야겠다고 하실 때마다 뿌듯하거든요. 나이 들어도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맡기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알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대부분 사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소중한 노후 자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